다음에는 형상기억학급이 어떤 의료 분야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상기억학급이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금속 재료들은 외력을 작용하여 변형을 시켰을 때 그 변형된 크기가 작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외력의 크기가 커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변형의 영역을 탄성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외력을 가해서 보통 음속을 변형을 시키면은 이 정도 크기까지의 힘을 주면은 놓으면은 원래도 돌아가요. 근데 이보다도 더 큰 힘을 주어지면은 이온구 변형 상태에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탄성 영역을 상당히 벗어난 이 지점에서는 변형을 시켰다 놓으면은 영혼이 변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를 이온구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형상기억학금은 외력에 의해서 영구 변형된 상태에서도 열을 가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기억학금은 영구 변형된 상태에서도 열을 가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열을 가해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형상기억학금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형상기억학금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온도를 그 물질의 변태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변형에 대해서 독특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물질로는 초탄성 물질이 있습니다. 초탄성 물질은 상당히 변형을 했는데도 외력이 사라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무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금속 재료로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당기죠. 그 영구 변형 될 정도로 잡아당기면은 결국 넣어도 원래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영구 변형됐죠. 그래서 이 영구 변형된 이 스프링에 열을 가해도 영구 변형된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영구 변형된 채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형상기억학금은 영구 변형될 정도로 잡아당겼죠. 완전히 영구 변형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열을 가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초탄성학금은 상당히 이 변형을 시켜도 놓으면은 바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고무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상기억의 성질이 왜 생기는가 물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형상기억의 성질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열적 탄성 마르텐사이트 구조를 갖는 합금에서 발생한다. 마르텐사이트는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마르텐사이트 상태에 있는 합금은 쉽게 변형이 가능하고 이렇게 변형된 합금의 온도를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리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즉 합금의 초기 상태는 오스테나이트 구조로 단단한 결정 구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열적 탄성 마르텐사이트 상태는 지그재그 형태로서 작은 웨이브력에 의해서도 변형이 가능하고 또한 이렇게 변형된 경우에도 온도를 올려주면 원래 상태인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구조냐 하면은 이러한 지그재그 형태의 구조를 나뭇잎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력을 작은
외부 힘을 주더라도 이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자, 초탄성 성질을 가지는 합금의 경우에는 보통의 합금보다 작은 웨이브력에 의해서도 마르텐사이트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 니트론이라는 이런 합금의 경우에 28%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변형된 합금은 특정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스텐나이트 구조가 외부력이 없는 경우 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력이 없어지면 곧바로 오스텐나이트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형상기 합금을 초탄성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력을 가하면 쉽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형된 것도 열을 가하면 다시 원래의 오스텐나이트 구조로 바뀝니다. 자, 그림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오스텐나이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아주 딱 짜여진 그런 결정 구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온도를 내립니다. 온도를 내리면은 이것이 열적 마르텐사이트 구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 형태니까 외력을 가하면 쉽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형된 이 물질을 온도를 올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래 상태의 오스텐나이트 상태로 돌아가죠. 초탄성 합금은 온도 변화 없이 그냥 외력을 주면은 이것이 deformed 마르텐사이트 상태가 되고 놓으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상합금으로 이런 꽃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꽃을 손으로 오므리죠. 그래서 변형을 시켰어요. 변형을 시켰는데 이걸 갖다가 이 변태 온도 이상의 이 물의 온도가 변태 온도 이상의 그런 물에,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상태의 꽃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어도 보다시피 형상의 합금 그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스라는 모양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이걸 갖다가 변형을 시키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형상기억 합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봅시다. 형상기억 효과는 1951년 미국의 리드에 의해 카드뮴 합금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에 1964년에 니켈 타이타늄 합금에서 극히 양호한 형상기 효과를 발견하고 이 합금을 니티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해군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왜 해군연구소냐 하는 것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합금은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형상기 합금들보다 제조 가공이 쉬워서 코일 스프링과 같이 복잡한 모양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니트롤은 인공위성 안테나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와서 형상기억 효과의 메커니즘,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열정 마르텐사이트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이 규명되고 나서 형상기억 합금의 연구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탄성과 형상기억 효과가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서로 연관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종류의 형상기억 효과를 나타내는 합금들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표에는 여러 종류의 형상기억 합금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 니켈 타이타늄 합금이에요. 니켈의 조성비가 46.2도에서 51도 사이로 변형을 시키면 변태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에서 110도 사이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종류들의 합금들이 형상기억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조성비에 따라서 변태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카드뮴의 경우에 카드뮴의 조성비가 44에서 49, 5% 변화시켰죠. 카드뮴이 44% 같으면 은이 56%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5%를 갖다가 변화시켰을 경우에 변태 온도가 140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태 온도가 이 조성비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형사기억 합금의 실용화가 늦은 원인은 합금 성분의 조성비에 따라서 변태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고 또 그 물리적 성질의 변화도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하는 변태 온도를 가진 합금을 만들려면 극히 정확한 합금 조성비에 대한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용 브래지어의 형상기억 합금을 라인을 갖다 이렇게 이었을 경우에 이 브레이저를 빠르면은 와이어 안쪽에 있는 그 와이어들이 흔들어지죠. 흔들어지는데 이 브레이저를 착용하면은 사람의 체온이 36.5도니까 그래서 이 변태 온도가 36.5도 되는 그러한 형상기억 합금을 사용해서 브레이저 와이어를 사용하면은 아주 착용감이 좋은 빨아서 그 와이어들이 헝클어지더라도 착용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착용감이 좋은 브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6.5도로 되는 그러한 변태온도 그 되는 그러한 화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조성비를 아주 정확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형상기억 합금 기술의 발달이 좀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와서 제현성이 우수한 형상기억 합금의 제조 기술이 개발돼요. 결국 합금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합금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형상기억 합금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상기억 합금의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느냐를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실제로 앞에서 니티놀이 해군 연구소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 같은 경우나 또는 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안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기를 공급하는 파이프 뭐 여러 가지 이 오일을 갖다가 공급하는 파이프 여러 가지 파이프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이프가 상당히 길죠. 기니까 그걸 하나로는 만들 수 없고 중간중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된 부분이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중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압력 차이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온도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그 조인트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은 기름이라든지 다른 그런 파이프 안에 물질들이 바깥으로 새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이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하면 이런 거죠. 여기 보다시피 이 오링으로 금속 오링으로 이제 이 파이프를 연결하는데요. 형상기억 합금을 이용하면은 낮은 온도에서 이 잡아당기면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꽉 조이게 만들어 가지고 제조를 해 가지고
너무 꽉 조이게 조정하면 이게 구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늘어뜨리죠. 늘어뜨리면 구멍에 들어가잖아요. 더하고 열을 가하면 원래 상태에 쫙 좋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물질들, 기름이라든지 공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새지 않게 조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안에도 연결 파이프들이 많잖아요. 연료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들이 많은데 그 파이프들이 이 조인트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새지 않게 하는데 이 형상기합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여기 보다시피 두 개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빨을 만들었어요. 꽉 찌우라고. 자, 그래서 이 연결하는 부분을 이 파이프의 직경하고 동일하게 만들죠. 자, 동일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끼울 수가 없잖아요. 끼울 수가 없는데 이걸 갖다가 낮은 온도에서 자꾸 당겨 변형을 시켜주잖아요. 변형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게 이런 식으로 끼웠습니다. 그럼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보잖아요. 그래서 꽉 물어가지고 이빨을 자국으로 해가서 파이프 안에 있는 물질이 새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인트를 형상기합금을 만듦으로써 두 파이프를 직경이 같은 파이프를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형상기합금이 처음에는 인공위성 안테나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왜냐하면 안테나가 꽤 크잖아요. 자, 큰데 이걸 갖다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이런 형태로 발사해가지고는 이 공기 저항 때문에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 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기합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주 작게 변형을 시킬 수 있잖아요. 변형을 시켜가지고 인공위성에 장착해가지고 궤도에 올리면은 태양열이 있죠. 그 태양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펴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판을 갖다가 연결하는 이러한 고리 모양의 나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고리를 했을 경우에 구멍 안으로 잡아 열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근데 형상기합금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펼 수 있죠. 변형시켜가지고 펴가지고 삽입을 한 후에 가열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두 판을 갖다가 꽉 찌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경우에도 뼈가 부러졌을 경우에 이 뼈 크기로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나사를 박죠.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늘어뜨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았어요. 박고 나서 수술 후에 가열을 하면은 원래 크기 모양대로 딱 맞도록 돼 가지고 이 뼈가 두 개가 아주 잘 부착이 돼서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상기합금을 우리가 이런 뼈의 연결을 하는데 정형외과 쪽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벤션 하는 게 심장 인터벤션 하는데도 형상기합금을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 원래 모양이에요. 원래 모양인데 이걸 갖다가 혈관 속에 넣으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변형을 시켰죠. 그래서 변형을 시켜서 혈관에 넣어가지고 심장에 자리 잡은 후에 열을 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피가 잘 흐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치과에도 마찬가지로 이 크라운 하는데도 이 모양을 딱 맞게 하면은 잘 들어가질 않잖아요. 들어가질 않는데
약간 변형을 시키가 형상의 합금을 만들면 변형을 시킨 후에 그게 씌워가지고 열을 가하면은 원래 모양대로가 딱 지게 만들 수 있죠. 또한 치열 교정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수도관 이 온수 조절에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경 부분에는 초탄성 합금이 이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부렸다가 놓아도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초탄성 합금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이 정형외과나 또는 뭐 인터벤션 하는데 심장 인터벤션 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치과 등의 형상의 합금이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은 크기가 나노 크기예요. 나노 크기의 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전달 시스템, 딜리버리 시스템을 인체 내부에 투여하면은 그것이 이 암 조직에 가서 약물을 방출해서 암을 분자 크기로 컨트롤할 수 있죠. 나노 크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은 나노 운반자, 나노 캐리어하고 나노 크기의 캐리어, 그리고 표적 추적 리건드하고 약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크기는 자원 이 나노 크기예요. 나노 사이즈 10^-9 크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운반자는 표적 추적 리건드와 약물을 그 내부 또는 표면에 붙여서 암세포에 전달하는 캐리어 역할을 하는 나노 크기의 입자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로는 폴리머로 만든 나노 입자, 리포솜 구조 또는 지질로 만들어진 두 층으로 된 리피드 시스템,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기체로는 금속이나 또는 실리콘 나노 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 나노 파티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리피드 구조를 한 것, 또는 폴리머 구조를 한 것, 또는 메탈이나 또는 비유기체를 된 구조, 이 대략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리피드 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폴리머립 구조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금속도 여러 종류의 금속, 그리고 비유기체도 여러 비유기체의 나노 구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노 운반자는 결국 이 표적 추적 리건드하고 이 약물을 그 표면이나 그 안에 가지고 있다가 암세포 부분에서 그걸 갖다 방출하는, 약물을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노 입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표적 추적 리건드는 추적하는 세포의 수용기에 잘 달라붙는 리건드. 그래서 암 조직에 특별한 수용기가 발현되는데 그 수용기에 잘 달라붙는 리건드. 또는 항원 항체 반응을 위한 항원이라든지 특정 수용기에 달라붙는 펩타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적 추적, 그야말로 암을 추적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특정 암을 표적으로 추적하는 그러한 물질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물질이 이 리건드일 수 있고 또는 항원일 수도 있고 또는 펩타이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표적 추적 리건드는 나노 구조가 특정 세포, 나노 구조는 아까 딜리버리 시스템을
간단하게 이름 붙여 나노 구조로 했습니다. 계속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니까 그냥 나노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적 추적 리건들은 표적 추적 나노 구조가 특정한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약물은 암 조직을 없애는 암 치료약 또는 방사선을 내어 암 조직을 없애는 방사능 핵종, 유전자 치료를 위한 유전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노 구조가 특정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추적해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서 그 안에 있는 나노 구조 안에 있는 약물이 방출돼가지고 이러한 치료약이라든지 방사능핵종, 유전자들이 방출돼가지고 암 조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 구조가 오랫동안 피 속을 순환하면서 표적 위치의 세포에 약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 방어 시스템에 의해 포획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잘 포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의 소수성은 나노 입자에 붙는 옵소닌의 협착량을 결정합니다. 즉 옵소닌의 협착량이 많아지면 이 물질로 인식되어 걸러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노 입자의 표면을 친수성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노 입자의 표면을 친수성 폴리머나 계면 활성제로 코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노 구조가 피 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순환하면서 암 조직에 표적으로 침투해 가지고 약물을 계속적으로 방출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일단 작아야 되죠. 크기가 너무 크면은 대식 세포에 의해서 잡아먹히니까요. 그래서 대략 100나노미터 이하의 크기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수성이 표면이 친수성이 있어야 된다. 물에 잘 녹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물질로 인식돼 가지고 잡아먹혀 가지고 몸 바깥으로 방출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노 구조의 크기가 100나노 이하여야 되고 또 그리고 그 표면을 친수성으로 코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나노 캐리어의 이 나노 구조, 캐리어와 함께 나노 구조의 이 종류들을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포존 구조입니다. 이게 리포존 구조인데, 리포존 구조는 캡슐 모임 형태이므로 내부에 약물을 포함할 수 있어서 표적 위치까지 약물을 보호하여 투여할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리포존 구조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폴리머로 만든 나노입자, 이 폴리머 나노입자입니다. 크기 조절이 쉽고 표면의 특징도 코팅에 의해서 조절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리머 구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폴리머 구조, 리포존 구조 또는 이 폴리메릭 미셀 구조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덴드리머 구조는 이와 같이 이 나무가지처럼 뻗어나는 거대 분자의 일종이고요. 분자의 크기가 증가하면 속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이 약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탄소 나노 튜브나 플러린, 이 공 모양으로 된 이 플러린이죠. 중앙이 비어 있으므로 그 공원에 약물을 저장하여 나노 구조를 종양 위치까지 유도하여 약물을 방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속으로는 이 페라이트 같은 자성 나노 입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통해서 나노 구조가 원하는 장기에 흡수되도록 표적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속 종류의 나노 입자를 이용할 수 있고요. 막대 모양도 뭐 가능하고요. 나노 캡슐도 가능하고 카본 나노 튜브 또는 플로린 구조 이런데 안쪽에 약물을 잡아 넣어가지고 표적 추적 리간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그런 장기의 암 조직에 붙어서 이 안에 있는 약물을 방출해서 암 조직을 파괴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실리콘 등 반도체 나노 입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형광 이미지를 통해서 약물의 전달 위치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 나노 입자나 금으로 코팅된 나노 입자는 나노 총알 또는 나노 폭탄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금은 비독성이고 그 표면에 표적 추적을 위한 항체를 붙일 수 있고 그런데 이 표적 종양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된 후에 외부에서 몸 바깥에서죠. 근 적외선을 쪼여주면은 이 금이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노 총알 또는 나노 폭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열에 의해서 종양세포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 나노 입자나 금으로 코팅 나노 입자는 나노 총알 또는 나노 폭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건조개선을 쪼여주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발열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이 폴리머릭 나노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리포솜 구조는 그 표면 자체가 생체에 적합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코팅할 필요가 없는데 이 금속이나 반도체 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표면을 친수성 폴리머로 코팅해야 되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대식 세포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크기가 100나노 이하여야 되고 둘째로 그 표면이 친수성 물질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나 금속은 그 자체가 친수성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표면을 친수성 폴리머 등으로 코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유기물질, 무기물질, 그리고 이 표적 추적 리간드 갖다 요약해보면요. 폴리머 나노 입자, 리포존 구조, 또는 덴드리머 구조, 카본 나노 튜브, 또는 플로린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무기물질은 금속 나노 입자, 실리콘 나노 입자, 그리고 표적 추적 리간드로는 리건스 또는 펩타이드, 프로테인, 다당류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나노 입자에 붙여가지고 이 종양세포가 종양세포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약물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적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조사 형태로 나노 입자 용액을 혈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은 그 나노 구조들, 나노 입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장기에 이제 만들어진 종양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흡수된 종양세포 안에 있는 약물이 바깥으로 방출돼 가지고 암 조직을 파괴해야 되는 이런 시나리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이 나노 구조,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이 우리가 표적하는 위치에 어떻게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추적하는 건데요.
추적하는 것이 타겟팅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하는 수동 추적이라서 수동 추적이라는 것은 종양 세포가 가지는 그러한 특징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양 세포는 보통 세포와 다른 어떤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종양 세포는, 암세포는 EPR 효과가 있습니다. EPR 효과는 Enhanced Permeation and Retention Effect라고 불러요. 자, 암종양의 크기가 2mm 세제곱 이상이 되면은 새로운 혈관 형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암조직은 급격하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그러한 그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게 되면은 혈관 형성을 해서 빨리빨리 영양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막 크기를 급속도로 키우는 그러한 것이 암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형성하여 영양분이 빠른 흡수를 통해 급소하게 세포의 크기를 키웁니다. 자, 이렇게 급소하게 세포가 증식하기 때문에 세포는 치밀하지 못하고 성글고 불안정한 구조를 하고 림프관의 배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외부 물질이 거기에 들어가기 쉽죠. 도가기 쉽죠. 그 퍼메이션이 쉽고 또한 이런 도화된 물질은 그 내부에 오래 머무를 수 있죠. 그 인텐션, 오래 머무를 수 있죠. 그래서 enhanced formation and retention. 그래서 보통보다 더 도하기 쉽고 오래 머물 수 있다. enhanced 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EPR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노 구조들이 그래서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들이 쉽게 암조직 안으로 침투되고 또한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다 이야기죠. 자, 그런데 나노 구조가 세방 내피계에 의해 잡아먹힌 후에 가이나 신장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피 속을 순환하면서 암 조직에 작용하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대식 세포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으려면 나노 구조의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 표면이 진수성 폴리머로 코팅되어 있어야 한다. 이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수성 폴리머 코팅은 혈장 단백질의 흡착을 방지하게 하여 나노 구조가 오랫동안 피 속을 순환하면서 지속적으로 암 조직에 침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EPR 효과를 설명한 겁니다. 나노 입자들을 혈관 속에 투여하면 정상세포보다는 이러한 종양세포에 많이 침투하죠. EPR 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암조직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직경이 380, 780 나노미터니까 성끌잖아요. 나머지 우리 보통하고 비교해서 좀 성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 추적에 이용하는 것으로는 암 조직의 이 다른 환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조직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환경을 이용하여 나노 구조를 암 조직에만 침투하게 할 수 있다. 수동 추적이죠. 즉 나노 구조 안에 약물을 넣은 후에 투여하면 암 조직에 존재하는 특이한 친화성이나 물리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암 조직 안에서만 나노 구조가 끼어져서 그 안에 있는 약물을 방출하여 암 조직에만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암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pH가 좀 낮습니다. 따라서 pH에 민감한 나노 구조를 만들면 암 조직 안에서만 반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pH에 민감한 나노폴리머나 리포솜은 암 조직의 산 환경 안에서 쪼개져서 그 안에는 약물을 방출합니다. 두 번째, 암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온도가 약간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노 약물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은 암 조직 안에서만 반응하여 약물을 방출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암 조직이 정상 조직보다 다른 특징을 이용하면 약물을 암 조직에만 방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사실 수동 추적이죠. 그냥 암 조직의 이 특징을 이용한 그런 것이고요. 능동 추적은 능동적으로 그 표면에 표적 추적자를 붙여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게 약물을 투여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능동 추적입니다. 능동 표적 추적에서는 표적 추적자가 특정한 세포, 조직, 장기를 인식하고 특별한 친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성질을 표적 추적에 이용합니다. 즉, 리건드와 수용기 사이의 작용, 항체의 항원 반응, 당과 렉틴과의 상호작용 등이 표적 추적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나 병변세포는 표면에 정상세포와는 다른 특이한 수용기, 리셉터를 또는 항원 단백질 등을 발현하거나 정상세포보다 수용기, 항원 단백질 등을 과도하게 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수용기에 붙을 수 있는 그러한 표적 추적자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맞는 리건드 단백질을 이용하면 암세포나 병든 세포만을 표적을 추적할 수가 있다. 자, 뭐 여러 가지 표적 추적자가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엽산. 엽산은 세포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암세포들은 빠른 세포 분열을 하므로 많은 양의 엽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폐나 뇌, 유방, 난소암의 세포 표면에 엽산 수용기가 과도하게 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암세포의 능동 표적 추적에 엽산이 엽산 수용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펩타이드.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 수용기들이 특정 종양 세포에서 많은 양으로 발현됩니다. 따라서 펩타이드, 유사 펩타이드들이 이러한 펩타이드 수용기를 표적 추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들의 특정 암 조직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렉틴은 세포의 종류가 다르면 병든 세포들이 표면에 발현한 다당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당한 렉틴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세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당도 마찬가지로 상피 조직에 만들어진 렉틴을 추적하는데 갈락토스 같은 당이 표적 추적 리간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로 글리코프로테인 수용기가 간세포 표면에 발현되는데 이를 추적하는데 갈락토스가 표적 추적 리간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항체도 종양세포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현하거나 또는 정상세포보다 단백질을 과도하거나 또 약하게 발현합니다. 단백질 유전 정보학의 발달에 의해서 종양세포에서 특히 많이 발현되는 항원 단백질 등이 많이 알려져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암조직에서 발현되는 항원이나 단백질을 표적 추적하는 그런 항체가 지금 많이 연구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가 연구되어 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이 유방암의 경우에 이 안티 HR2 리셉터가 많이 발현되는데 이것을 추적하는데 안티바디 헤섭틴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암 조직에 폴레이트 리셉터, 엽산 리셉터 수용기가
많이 발견되는데 엽산이 그 엽산 수용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앞에 있는 이 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노 구조의 경우에 능동 추적하는 그러한 나노 구조는 아직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된 연구는 많이 되고 있어요. 뭐 항체하는 바에 펩타이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어느 그 암세포의 그 수용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이 임상으로 그러한 표적 추적 미관들을 달아 가지고 그 표적 추적하는 이러한 나노 구조는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노 구조, 나노 약물 전부 다가 수동 추적을 이용하고 있어요. 앞에 했던 수동 추적은 암세포의 EPR 효과라든지 온도라든지 pH에 민감한 그런 성질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동 추적하는 그러한 약물은 아직까지 그 안정성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해가지고 아직 그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표에 보여주는 이러한 물질들, 약물들입니다. 리포솜 구조로는 뭐 독실, 이건 상표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인데 그리고 미셀 구조 또는 프로테인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미국 FDA에서 허가가 되어 가지고 임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브레스트 캔서에 사용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특정 병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나노 약물 구조예요. 자, 이 표에 있는 것은 지금 여러 종류들의 나노 약물 구조가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4 되는 건데 페이스 3이고 뭐 이런 지금 이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환자들한테 투여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약의 경우에 뭐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페이스 4, 페이스 4 해가지고 쭉 통과해야지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한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의 나노 약물 구조가 지금 개발되어 지금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앞에 있는 표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이 독실이라는 이러한 나노 약물 구조는 처음으로 FDA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995년에 임상적으로 사용을 시작됐습니다. 자, 구조는 나노 캐리어 구조는 리포솜이에요. 리포솜 구조고 리포솜 안에 독소 루비시라는 이 암 치료제가 여기 안쪽에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했듯이 이 수동 추적에 의해서 암 조직의 또 다른 이 나노 구조가 이 암 조직 온도라든지 pH에 민감한 그러한 구조에 대한 관계되는 그런 화합물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나와서 암 조직을 치료하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이제 보다시피 이 85에서 100나노미터 크기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1995년부터 임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락세인이라는 이 상표, 그냥 상표였는데 이거는 나노 입자는 알부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부민 셀 안에 페크리탁셀이라는 이 암 치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페크리탁셀을 사용한 그래서 처음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first generation이고요. 그 다음에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이에요. 그래서 폴리머 구조를 하고 있고요. 크기를 보면은 130 나노미터 크기였는데 현재는 third generation은 25 나노미터 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P 독시탁셀이라는 것은 일종의 덴드리머 구조를 하고 있죠. 덴드리머 구조에다가 약물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폐액으로 코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니바이드라는 그것은 리포존 구조고, 그리고 약물은 이리노티켄이라고 안쪽에 있습니다. 크기는 110 나노미터 정도고요. 이것은 최근에 이 FDA로부터 임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에 받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나노 크기의 입자를 이용해서 그 입자의 표면이나 또는 안쪽에 암을 치료하는 약물을 넣고, 그리고 바깥쪽에 표적 추적 리간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암 조직에 침투해서 그 안에는 약물을 방출해서 암 조직을 파괴하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이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능동 표적 추정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조만간 얼마 안 있으면 능동 추적 표적 리건들을 사용한 능동 추적하는 이러한 나노 약물 구조가 임상적으로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현재는 아직까지는 수동 추적을 통해서 암 조직에 침투해서 그 안에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이러한 나노 약물 구조가 여러 종류들이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